상쾌한, 활력을 주는, 원기를 북돋는 코카잎과 콜라 열매 성분을 함유한 음료, 바카스 같은 자양 강장제가 떠오르시나요? 이건 코카콜라가 처음으로 신문에 내건 광고입니다. 미국 자본주의의 상징이자 전 세계에서 하루 평균 20억 잔씩 팔려나간다는 이 음료. 아프리카 오지 곳곳까지 들어가 있어서 이 브랜드가 진출한 나라 수가 UN 회원국보다도 많습니다. 코카콜라의 130여 년의 역사, 함께 알아보시죠. 남북전쟁이 막 끝난 1886년 당시 미국에는 독특한 문화가 있었어요. 무슨 만병통치약, 무슨 생명의 향유로 불리는 특허 매약들이 불티나게 팔린 건데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일명 약장수들이 팔던 정체불명의 물약 같은 겁니다. 당연히 실제 특허를 받은 적도 없고 성분이나 효능이 입증된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모르핀이나 아편 같은 마약 성분까지 들어간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전쟁 이후에 아픈 사람들은 많지 제대로 된 의학 지식이나 의사는 없지 사람들이 그런 것에라도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대히트 상품이 벤마리안이라는 제품이 있었어요. 프렌치 와인에 코카잎을 담가서 만든 건데 이게 워낙 잘 나가다 보니 모방 제품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그중 하나가 코카콜라의 전신으로 평가받고 있는 프렌치 와인 코카예요. 이 벤마리아니의 주 성분에다가 콜라 열매 추출물을 첨가한 거예요. 이걸 만든 사람은 당시에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매약을 만들어서 팔던 존 펜버튼인데요. 이걸로 막 돈을 벌어보려는 찰나에 금주법이 도입돼요. 그래서 이 프렌치 와인 코카에서 술을 제거하고 설탕을 더 넣어서 만들어낸 게 코카콜라입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 코카인 성분도 당연히 빼고요. 이 코카콜라를 물리적으로 만든 사람이 펜버턴이라면 우리가 아는 코카콜라라는 이름과 로고를 만든 사람은 펜버턴의 전담 회계사였던 프랭크 로빈슨이에요. 이 사람이 주 원료들의 이름을 따와서 이름을 지었는데 코카와 콜라, C 두 개를 강조하도록 하고 스펜서체 로고도 이 사람이 직접 썼어요. 그런데 펜버턴은 코카콜라 시럽을 만든 지 2년 만인 1988년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펜버턴은 생전에 다양한 사람들한테 코카콜라의 사업 지분을 넘겼는데요. 애틀랜타 사업가였던 아사 캔들러도 이 중 하나였어요. 캔들러는 나머지 지분들을 다 사들여서 1891년 코카콜라의 완전한 소유권을 갖게 돼요. 자, 그럼 이 코카콜라가 그 수많은 희귀한 물약들 중에 어떻게 독보적인 입지를 다지게 됐을까요? 일단 제품 출시 당시에는요, 이 물약들의 성분은 어차피 다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마케팅이 관건이었어요. 지분을 다 사들이고 코카콜라 컴퍼니라는 회사를 차린 캔들러는 공격적인 마케팅에 들어가는데요. 바로 무료 쿠폰 뿌리기입니다. 이걸 얼마나 뿌렸는지 1894년부터 20년 동안 코카콜라에서 음료로 바꿔준 쿠폰이 다 합쳐서 850만 개에 달한다고 해요. 그렇게 단돈 5센트에 맛있으면서도 힘이 나는 것 같은 음료는 미국 전역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이기 시작하던 때 코카콜라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킬 엄청난 기회가 제 발로 찾아옵니다. 코카콜라의 수익성을 본 두 명의 변호사가 캔들러에게 코카콜라를 병에 담아서 팔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이러면서 찾아와요. 쉽게 말해서 원액을 주면 자기들이 그걸 병에 담아서 팔겠다고 한 거예요. 오늘날 코카콜라 시스템이라 불리는 이 프랜차이즈 방식, 보틀링 시스템의 시작입니다. 이 시스템은 이후에 코카콜라가 미국을 넘어서 세계를 제패할 수 있게 한 핵심인데요. 보틀링 업체가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코카콜라는 비용이나 리스크, 인력과 생산 등의 책임으로부터 벗어나 있어서 적은 비용으로 빠르게 해외 시장을 확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캔들러는 이 권리를 얼마에 넘겼냐? 단돈 1달러입니다. 그때만 해도 캔들러는 이 보틀링 사업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다고 해요. 나중에 계약 조건을 후회했다고 하죠.
코카콜라가 승승장구하기 시작하자 역시나 모조품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코카놀라, 토카콜라, 막 코카코, 병도 비슷하고 이름도 비슷하고 먹었더니 맛도 비슷한 거죠. 상표권 침해는 물론이고 수익과 이미지에도 타격이 갔겠죠. 코카콜라는 정체성 확립의 필요성을 제대로 느낍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게 우리가 지금 아는 이 콜라병 모양이에요. 디자인 공모전에서 꼽힌 모양이라는데 선정 기준은 어두운 곳에서 만지더라도 또 깨진 조각들만 보고라도 이게 코카콜라 병인 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였어요. 심미적으로도 괜찮고 뚜렷한 특징을 가진 이 병은 코카콜라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죠. 이후 1919년 코카콜라는 2,500만 달러에 팔립니다. 캔들러가 정계에 진출한 사이에 이 주식을 나눠받은 아들들이 아버지 몰래 회사를 팔아치웠거든요. 이 아들들은 당시 1차 세계대전으로 콜라의 주 원료인 설탕 확보가 어려워지자 회사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본 거예요. 그때 코카콜라의 신화를 쓴 인물이라고 꼽히는 로버트 우드러프가 등장합니다. 이 코카콜라사를 사들인 어니스트 우드러프의 아들로 1923년 33살의 젊은 나이로 코카콜라 회장 자리에 올라요. 그는 먼저 업계 최초로 식스팩 캐리어를 도입합니다. 당시 냉장고가 대중화되면서 음료를 쟁여둘 수 있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한 병씩 말고 6병씩 사갈 수 있게 한 거죠. 그리고 올림픽과 전쟁을 계기로 세계 시장에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리는데요. 올림픽에선 선수들한테 콜라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또 브랜드 로고가 그려진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등 이름을 알렸고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미군이 주둔하는 모든 곳에 보틀링 공장을 짓게 합니다. 어디서든 군인들이 코카콜라를 먹을 수 있게요. 그때 이 군인들한테는 코카콜라가 단순히 설탕물이 아니었다고 해요. 낯선 곳에서 만나는 고향의 상징이었던 거죠. 코카콜라는 전시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면서 브랜드 충성도를 한층 높일 수 있었어요. 또 이때 만들어진 보틀링 공장을 기반으로 전쟁 후에는 해외 시장 개척을 수월하게 진행합니다. 잘 나가는 코카콜라에도 흑역사는 있습니다. 코카콜라보다 12년 늦게 출발한 만년 2인자 펩시 때문에 굴욕을 맛본 거예요. 코카콜라가 수십 년 동안 이 대공황 같은 위기도 넘기고 업계의 선두주자로 사랑받은 비결 중 하나가 5센트라는 가격을 50년 넘게 유지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펩시는 아예 반값 콜라를 내놔버립니다. 코카콜라가 5센트에 6온스를 제공했는데 펩시는 12온스를 제공한 거죠. 펩시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펩시 제너레이션이란 말까지 만들어내는데요. 코카콜라는 구시대적이야. 이런 전략을 구사한 거예요. 그 정점을 찍은 게 바로 펩시 챌린지. 후에 스티브 잡스도 탐냈던 마케팅의 천재 존 스컬리가 내놓은 아이디어인데요. 눈을 가린 뒤에 이 코카콜라와 펩시콜라를 마시게 해요. 결과는 펩시가 압도적으로 많은 선택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걸 광고로 내보내요. 당시 이런 광고 기법도 흔치 않았던 데다가 결과 자체도 놀랍긴 했죠. 그래서 시장 반응이 있긴 했는데 코카콜라가 여기에 의연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좀 과민 반응을 합니다. 이 펩시 챌린지 때문이라고 말한 적은 당연히 절대 없는데요. 광고 이후에 코카콜라는 400만 달러를 들여서 뉴 코크라는 새로운 제품을 출시해요. 전 세계에서 단 2~3명만 알고 있다는 코카콜라의 신성 불가침 영역, 이 제조법에 손을 댄 거예요. 그동안에 최고라고 자부해왔던 맛을 바꾼다니까 이 코카콜라는 자가당착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요. 소비자들은 들고 일어납니다. 배신감까지 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이른바 뉴 코크 아웃 운동이 일어납니다. 정말 운동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항의 전화에 서명 운동까지 펼쳤습니다. 결국 코카콜라는 79일 만에 100기를 들었습니다. 단종시켰던 코카콜라를 클래식이란 이름을 붙여서 다시 팔기 시작했죠. 이후 뉴 코크는 조용히 사라지면서 코카콜라의 흑역사로 남았어요. 근데 이 사건을 또 다르게 보면 이 소비자들이 나서서 지켜낼 정도의 매력이 코카콜라에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콜라들은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TV에서도 싸우고 지명 광고에서도 싸우고 심지어 1984년에는 나란히 우주에 나가서도 싸웠어요. 그럼 이 콜라 전쟁의 승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인지도와 점유율 면에서는 이 펩시가 감히 코카콜라를 넘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펩시는 종합식품회사로 변신을 꾀해서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어요. 확실한 건 이 두 거대한 기업의 콜라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에 미국인의 1인당 탄산음료 소비량이 연간 260병까지 치솟기도 했던 거예요. 이 두 기업의 치열한 경쟁이 업계에 활력을 준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싸우면서 큰단 말이 생각나네요. 코카콜라는 소비가 미덕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1920년대 미국 사회의 소비 자본주의라는 흐름을 타고 급성장했습니다. 이제 세상은 정반대의 가치를 추구하고 있죠. 세계의 핵심 사조 변화는 13년 연속으로 최고의 글로벌 브랜드 1위로 꼽히던 코카콜라가 2013년에 애플에게 이 자리를 내준 것으로 표면화됐습니다. 물론 코카콜라는 여전히 글로벌 브랜드 상위권에 있고 글로벌 탄산음료 시장 절반 가까이를 장악하는 압도적 세계 1위 음료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한때 분야를 막론하고 세계 최고 브랜드였던 이 코카콜라가 시대 변화 속에서도 계속해서 아성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자양 강장제로 출발해서 탄산음료의 대명사로 자리 잡은 코카콜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코카콜라는 음료 업체인데도 경쟁 상대를 물로 꼽고 있죠. 앞으로도 과연 그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도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